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된 건,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21일 날, 첫 개막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딱 보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리도 좋아하고, 뭐, 커피도 정말 막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축구거든요. 축구는 제가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도 진짜 해외 축구 거의 다 봐요. 네, 사실 뭐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또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선에서는 거의 다 보고 출근을 하거든요. 또 이 해가 우리랑 시차 때문에 새벽에 경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축구를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요즘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카타르 월드컵이 사상 최초의 이제 겨울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을 맞추려고 유럽 리그들이 정말 진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뭐 물론 이제 K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자체가 너무나도 다 이제 앞당겨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주말마다 경기를 하고 주중에 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주중 경기가 한 번씩 있고 이런 체제였는데 지금 리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3, 4일 간격으로 계속 엄청나게 빡빡하게 당겨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와 정말 이제 주말 그리고 주중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경기가 있어서 뭐 축구 팬으로서는 정말 좋기도 하면서도 축구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다 본다고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운영이 돌아가면 약간 좀 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리를 보다처럼 이제 축구를 보다라고 이제 특집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틈틈이 사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월드컵을 앞두고 뭔가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팀을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 조별리그가 첫 경기 이제 우루과이부터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세 나라랑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순으로 이제 특집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우리가 기분 좋게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이제 진출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상대와 맞춰서 제가 한번 특집을 더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됐고 준비도 꽤나 했어야 됐는데 뭐 16강 진출한다면 아주 기분 좋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유튜버라기보다는, 저는 유튜버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역사 공부를 위해서 좀 복습용 영상을 올려주는, 이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재미와 이런 걸 좀 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 이제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월드컵을 맞아서 이제 이걸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역사 채널이니까 이제 역사에 관한 걸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축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갖다 붙이면 다 돼요. 그래서 너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요리에 대한 역사, 그럼 요리 얘기하면 되고, 축구에 대한 역사, 그럼 축구 얘기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사실 붙이면 다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역사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루과이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루과이 역사는 사실 제가 전공할 때도 그렇고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남미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자료를 끌고 모아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역사. 자, 일단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한번 봐야겠죠? 자, 우루과이는 남미의 여기 이제 위치한 나라고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요 사이에 딱 낀 나라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제 축구 강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 사이에 있는 딱 나라인데 우루과이도 뭐 물론 엄청난 축구 강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남미는 역사를 알면은 거의 다 알 텐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에스파냐어를 쓰죠. 이제 스페인에게 거의 다 지배를 받았고 브라질만이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루과이도 에스파냐어를 쓰고요. 수도는 몬테비데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마블 이런 거 해보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화폐 단위는 우루과이 페소를 쓰고요. 면적은 1762만 2000 헥타르 해서 이제 세계 92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그렇게 막 큰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인구도 342만 2794명이니까 세계 13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생각해보면 우리는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뭐 5천만 가까이 되는데 우루과이는 한 300만 정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축구 잘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 축구 DNA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GDP는 593억, 1955만 달러로 세계 79위고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 세계 나라가 거의 200여국 넘게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는 뭐 한 중간 정도 조금 중상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는 온대 습유온 기후로 서풍대에 속하고 있으나 안데스 산맥이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무역평에 영향이 적어서 강수량은 한 600에서 9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강수량이 1200 정도 넘고 우리 한 번씩 막 쏟아질 때 막 2000 이렇게 넘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어,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종교는 가톨릭이 거의 47%고요. 개신교 11%, 그리고 무교가 생각보다 높네요. 40%. 그리고 기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루과이 역사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근현대사나 모든 통사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루과이가 어떻게 이 나라가 형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이제 16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 탐험은 대서양과 동양의 이제 인도를 연결하는 해협을 이제 구하려는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의 항해가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식민지 개척하고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우루과이는 이제 1512년 그리고 1516년 에스파냐의 항해가 솔리스에 이어서 마젤란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보트가 탐험하였다. 그러나 강물 자원이 있었고 그리고 갈라니족의 일파인 차르아족이 이제 호존적이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식민이 이제 진척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1680년에 이르자 포르투갈인이 브라질에서 이주해서 라플라타 강의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죠. 대안에 이제 사크라멘토 식민지를 열었고 이에 대항해서 1726년 에스파냐에는 몬테비데오를 건설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 이제 건설이 되었고 우루과이를 둘러싼 영유권 싸움은 1777년 포르투갈이 에스파냐의 주권을 승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죠. 제가 참 이거 외우기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잇따른 나폴레옹의 스파냐 왕조 전복 1808년입니다. 이걸 이제 도화선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독립운동의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도 마찬가지로 19세기 초 영국에 의한 몬테비데오 단기 점령이 있었고, 그리고 우루과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르티가스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요 시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다고 보면 되고, 가우초라고 하는 지도자였던 아르티가스가 1811년 봉기하여 이제 몬테비데오를 점거하면서 우루과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우처럼 무엇이냐? 여기 카우보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 대평원이나 팜파스라고 대평원이에요. 이제 이런 데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목동을 가우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에스파냐인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의 혼혈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남미 계통에선 이런 걸 메스티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혼혈들이 이제 18세기 이제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번성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우루과이 독립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가우초라고 많이 불렀답니다. 와, 요 뒤는 정말 복잡한 근현대 얘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다 읽을 자신도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스킵하도록 할게요. 우루과이 역사는 네이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루과이 이제 축구 대표팀의 엠블럼에 보면 별이 4개나 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데 얘들은 우승이 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에 대한 상징물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승 한 번에 별 한 번 이렇게 다는데 얘들은 4개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 월드컵이 1930년에 초대 열렸거든요. 초대 월드컵이. 그때 이제 우루과이에서 열었고, 그래서 초대 우루과이가 월드컵을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으로 두 번은 이제 공식적인 우승인데, 월드컵 출범 이전에 피파가 주관한 1924년, 그리고 28년 이제 올림픽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별이 4개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1년에 작년이죠. 피파로부터 월드컵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2개는 지우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엠블럼의 별이 4개지만 실제로는 2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우승을 했고요. 근데 사실상 4번으로 봐도 되는 것이 피파 출범 이전, 이제 월드컵이 출범 이전에는 올림픽 축구를 피파가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월드컵으로 보려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4번이나 우승했던 대단한 나라 중에 축구 강국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아메리카 애들, 남미 애들하고 이제 뭉쳐서 하는 국가 대항전 컵 같은 개념이죠. 여기에서는 15차례로 최다 우승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구 강국으로 생각하는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랑 공동으로 최다 우승을 했고요. 사실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우승하기 전까지는 우루과이가 독보적인 1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우루과이도 사실은 이제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리즈 시절도 축구 이제 에서 나온 이제 용어인데 1920년대, 30년대 이제 리즈 시절을 겪었습니다. 얘들은 이제 1924년 그리고 28년에 올림픽 축구를 우승했고 16년 코파 아메리카 초대 우승부터 시작해서 월드컵 출범 전까지 열린 10회 중에 6회를 우승하면서 리즈 시절은 정말 20년대, 30년대 요 시기였다. 우리가 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시절에 우루과이는 엄청난 축구 강국으로서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였네요. 2010년 월드컵 4위 이후에 그리고 2011 이제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13 컴패드컵 4위, 2014 월드컵 16강 12위, 그리고 2015 코파 아메리카 8강 7위, 2018 월드컵 8강 5위 해서 2010년대 이후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뭐 20년대, 30년대 리즈 시절은 지금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2010년대 이후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꽤나 좋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루과이 대표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대표팀은 또 개최국 킬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브라질을 꺾고 우승하면서 브라질은 이걸 너무 슬퍼해서 마라카낭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아공의 3대0 승,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또 러시아에도 3대0 승을 하게 되면서 개최국에게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인다라는 점이 우루과이 대표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최국 입장에서는 아주 고춧가루 부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을 지금 현재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치 프리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과 24일 날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은 피파 랭킹이 13위고요. 그래서 엄청난 강국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 감독은 디에고 알론소라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축구 경기 선수였던 시절을 저는 보면서 자랐거든요. 이 사람의 선수 경력은 일단 자국 리그, 이제 베아비스타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발렌시아, 그리고 AT 마드리드, 꼬마라고 하죠. 아틀레티코, 그래서 마드리드, 라심 산탄데르, 말라가 등 스페인 라리가를 거쳐서 자국 리그로 돌아가서 경력을 마무리했던 선수 경력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감독은 자기가 선수를 시작했던 베아비스타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주로 자국, 그러니까 우루과이 리그랑 그리고 멕시코 프로리그에서 감독을 많이 하였다가 미국 프로리그 인터 마이애미 CF 창단 감독을 거쳐서 2021년부터 작년부터죠.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가대표팀보다는 프로 이제 리그에서 이제 감독을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게 된 건데, 이게 전임 감독이었던 오스타르 타바레지라고 한 사람이, 우루과이 대표팀을 15년째 연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제 연임을 하다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사실 우루과이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성적 부진으로 결국 경질이 됐고, 그런 이제 소방수, 불 끄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디에고 알론소입니다. 그래서 데뷔 경기부터 바로 파라과이전 1대0 승, 그리고 베네수엘라 전에 4대1 승, 페루전 1대0 승, 칠레전 2대0 승 하게 되면서 4전 전승으로 이제 쭉 전승을 이끌어오면서 이제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을 결국 본선에 진출시켰던 대단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올해 9월 24일에 이란전에 0대1로 패배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어차피 어, 연습 시합처럼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예, 이란한테 졌는데 뭐 우루과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우루과이는 최근 월드컵 남미 예선 4경기에서 점유율 그리고 슈팅 수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라과이 전 때 점유율이 53% 정도 됐고 슈팅은 15개, 박스 밖에서 4개나 때렸고요. 베네수엘라 전을 보면 점유율은 좀 밀렸어요. 내줬지만 슈팅은 22개, 그리고 박스 밖에서 8개나 때렸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페루전에서는 점유율이 49%, 그리고 슈팅이 14개, 박스 밖에서 한 7개 정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칠레전도 보면 점유율은 45% 정도인데 슈팅은 15개, 박스 밖에서 7개 정도 때린 걸 보면 요 중원에서 이 미드필더들의 이제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발베르데 그리고 벤탄쿠르. 벤탄쿠르는 토트넘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중거리 슛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기회만 되면 아주 주저없이 때리게 되는데 발베르데가 요즘에 정말 주목할 만한 게 음, 원래 오른발 잡이거든요. 근데 왼발로도 정말 중거리를 아주 정확하고 잘 때려요.
그리고 정말 파워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을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얼마든지 중거리 슛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발베르데가 최근에 막 폼이 너무 좋아요. 벤탄크루도 정말 토트넘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발베르데가 정말 빠르고, 그리고 원래는 약간 좀 빠르고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릴 때는. 점점점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요즘엔 솔로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발색 끼고 중거리 막 때려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종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GK. 그러니까 키퍼는 페르난도 무슬레라. 무슬레라는 정말 어, 정말 노련하고 오랫동안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을 지켰던 키퍼고요. 나이는 좀 많습니다. 이제 37세 정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이제 주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사람은 세르히오 로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클럽 나시오날, 이렇게 풋볼이라고 해서 자기 자국 리그 출신이고요. 꽤나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안 소사, 그래서 한 세 번째 키퍼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비는 마틴 카세레스, 카세레스도 꽤나 라리가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LA 갤럭시, 그리고 마티아스 비냐, 로마에서 아주 공격적인 풀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날드 아라후, 이제 바르셀로나 수비의 핵심이자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우루과이하고 요 아라우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아라우의 부상이 너무나도 반갑죠. 아라우가 정말 키도 크고 빠르고 정말 수비 잘하거든요.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민재가 정말 괴물처럼 활약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우루과이에서는 아라우호인데 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 출전이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점이고, 뭐 기에르모 바렐라 그리고 마티아스 올리베라. 요즘에 나폴리 정말 잘하잖아요. 나폴리가 리그에서 무패로 아주 잘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엄청난 폼의 어, 팀인데 거기에 이제 왼쪽 풀백인 이제 올리베라가 원래 주전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폼을 보이면서 선발로도 많이 기용이 되고 있고 어, 뭐 피지컬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올리베라. 그리고 다미안 수아레스, 그리고 레안드로 카브레라, 그리고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그리고 아구스틴 로헬 이렇게 수비진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는 마티아스 베시노, 라치오에서 약간 이제 폼이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이제 차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좀 폼을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아주 잘하고 있죠. 로드리고 벤탄쿠르. 그냥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뭔가 막 확 특출나게 뛰어난 이런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유려해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게 전 벤탄쿠르의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이 뛰고 피지컬도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190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뛰고 그리고 어, 중간 지역을 굉장히 커버 잘할 수 있는 게 벤탄쿠르라고 보면 되겠고 정말 핵심은 요 페데리코 발베르데죠. 레알 마드리드의 요 거의 뭐 요즘은 키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은데 발베르데는 중원의 어느 위치든 다 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또 강점이기도 하고 엄청 빠르고 나중에 강점 약점 할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토레이라, 토레이라가 아스날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조그만한데 수비가 정말 잘해서 와 토레이라 정말 잘한다 싶었는데 아스날하고는 조금 사이가 멀어지면서 지금 갈라타사라이 터키에 이제 그래서 뛰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수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히로히안 대 아라스카에타 있고 그리고 니콜라스 델라 크루즈 굉장히 좀 기술적인 이제 미드필더 중에 하나고 또 요즘에 아주 핫한 게 마누엘 우가르테이죠. 스포르팅이 어, 리그뿐만이 아니라 챔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아주 뛰어난 이제 미드필더, 수비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위치라고 보면 되는데 오가르테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르테가 지금까지는 우루과이에서 이렇게 주전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번 월드컵 때는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진은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 뭐 치아레즈라고 막 깨물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유명한데 수아레즈가 사실 나이가 많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창 이제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활동했고 아틀레티코드에서도 많이 뛰었고 막 했는데 라리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리버풀에서도 한창 날렸죠. 그러다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차면서 폼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선발로 뛸 수 있는 음, 리그를 찾아서 자국으로 돌아갔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경기당 0.5골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레즈는 정말 아직도 잘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뭐 다르윈 누네스는 리버풀에 지금 뛰고 있지만 폼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 누네스도 갖고 있는, 어, 하드웨어가 워낙 좋죠. 그래서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조금 둔탁한데, 뭐, 꾸역꾸역 골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약간 폼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쿤도 펠리스트리라고, 맨유에 이제, 뉴스에서 성장했던 앤데 얘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페네르바체 김민재가 이제 페네르바체 뛸 때 저 최전방에 요 디에고 로시를 많이 봤었는데 뭐 피지컬이 막 되게 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기술적이고 빠르고 굉장히 잘했던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틴 카노비오 있고요. 브라이안 오캄포 그리고 마르틴 사트리아노 이렇게 있습니다. 카바니가 어디 갔죠? 카바니가 빠졌네요. 그리고 카바니 빼놓을 수 없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죠? 뭔가 몇 명이 빠졌네. 코아테스도 빠진 것 같고. 수비에 이제 코아테스도 빠졌고,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많이 빠졌네요. 음, 자, 그리고,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4경기 선발 라인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라과이 전에서는 4-4-2를 썼고, 그래서 키퍼는 로셰트, 아까 봤죠? 로체트, 그리고 아라우호, 고딘, 히메네스, 올리베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펠리스트리, 벤탄크루, 베시노 발베르데, 누네스, 수아레즈, 투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전에서는 로셰트가 당연히 지켰고, 아라우오, 고딘, 히메네스, 올리베라 이건 고정이죠. 그리고 펠리스트리, 벤탄크루, 발베르데, 데 아라스카에타, 그리고 수아레즈, 카바니 이렇게 투톱. 페루전에는 로셰트, 아라우오, 고딘, 히메네스, 올리베라, 그리고 팔리스트리, 벤탄쿠르, 발베르데, 데아라스카에타, 수아레즈, 누네스, 투톱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아레즈는 거의 고정인 것 같고 음, 수비진은 거의 계속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팔리스트리나 벤탄쿠르, 발베르데 적어도 벤탄쿠르, 발베르데는 계속 고정으로 나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칠레전에서는 약간 변형해서 4-2-3-1을 썼고요. 그래서 로셰트, 그리고 아라우, 고딘, 코아테스, 비냐. 코아테스가 정말 피지컬 좋은, 제공권이 아주 강한, 이제, 센백인데, 대신 좀 뒷공간을 조금 놓칠 수 있죠. 그리고, 비냐. 그리고 토레이라, 벤탄쿠르, 이제, 수미를 두고, 델라크루즈, 발베르데, 로시, 카바니. 이렇게 원톱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주로 이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공수라인 간격이랑 그리고 좌우폭을 좁힌 채 이제 하프라인 아래에서 아주 강한 수비 그리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선 수비 후 역습을 이제 카운터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역습을 주로 사용하는 극효율성 실리 축구를 구사한다라고 보면 되고,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요 선수의 노쇠화라는 점이죠. 그래서 공격진의 루이스 수아레즈 그리고 에디손 카바니가 이제 거의 뭐 저랑 제 또래니까, 그리고 고딘도 마찬가지고 무술레라도 나이가 점점점 너무 많이 찼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노련하고 이런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졌죠, 페이스가. 그래서 그 점이 우리는 좀 다행인 점이고, 대신 강점을 한번 보면 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페데리코 발베르데,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베시노. 그래서 전 중원이 정말 탄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엄청난 기동력 그리고 경험을 갖춘 중원 라인에 이고 또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U20 월드컵부터, 그러니까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발베르데랑 베탄크루는 호흡을 계속 맞춰왔어요. 그 점이 너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A팀 마드리드를 비롯하고, 그래서 국가대표에서도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고딘과 히메네스 센백 라인, 네, 그리고 올리베라 등의 수비진도 아주 강점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뛰는 축구로 상대 팀을 압박하는, 그런 축구를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발베르데의 최고 시속이 37.4km입니다. 경기당 평균 12km 이상을 달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빠르고, 근데 보통 이제 치타 같은 경우는 빠른 대신에 빨리 지치잖아요. 진짜 많이 뛰니까. 빨리 뛰다 보니까 한 순간적으로 근육을 팍 다 써버리는데, 발베르데는 이런 속도로 계속 12km 이상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체력과 스피드와 그리고 이 중거리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발베르데가 정말 요즘에 엄청나요. 탈압박도 엄청나게 잘하고 발베르데를 정말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약점은 이제 아라우오의 이제 부상. 이제 아라우오는 뭐 보통 이제 센백이지만 이제 라이트백, 이제 풀백도 되고 속도도 워낙 빠르고 잘하다 보니까 아라우가 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부상으로 낙마하게 되면서 아마 우리랑 경기 때 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좀 낙마한 상태고 대체는 뭐 아구스틴 로헬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라인이 이제 수비적으로는 탄탄하지만 창의성이 다소 부족해요. 다소. 그러니까 뭐 정말 막 창의성이 뛰어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는 거지. 우리보다는 물론 더 뛰어날 것 같은데, 네, 창의성이 다소 부족해서 공격력이 좀 단조로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방향이 주로 중앙에 집중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은 엄청나고요. 마무리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선 4경기에 8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2골씩 이제 넣고 있는 거니까 어 약간 이제 수비적으로 약간 내리다 보니까 좀 점유율은 내주는데 대신에 촘촘하게 이제 수비를 딱
구조를 갖춰놓고 압박을 통해서 딱 뺏고 빠르게 이제 카운터를 때리면서 마무리까지 딱 해내는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그래서 우루과이의 이제 수비 지향적 축구는 벤투가 추구하는 소위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빌드업 축구를 하기에 유리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보지만 우루과이를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약간 수비 라인이 내려와 있는 점에서 좀 하프라인 아래까지는 내주니까 우리가 돌리기는 쉬운데 그 안으로 진입했을 때 엄청난 압박을 강하게 해온다는 게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스쿼드는 이렇게 되는데 4-4-2를 주로 쓴다고 해놓고 결국 4-3-3을 꺼냈네요, 제가. 어, 최전방에 이제 수아레즈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누네스. 누네스는 약간 3톱에서 왼쪽에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빠르잖아요, 얘도. 그리고 펠리스트리도 꾸준히 이제 기용되는 점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 약간 공격적인 롤을 만든 게 발베르데. 그리고 베시노와 벤탄쿠르가 아주 탄탄하게 중원을 구성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은 히메네스랑 코아테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랑 경기할 때. 그리고 맨편에는 올리베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헬, 그리고 키퍼는 로셰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후보에는 무슬레라 있고요. 그리고 디에고 고딘, 마틴 카세레스, 뭐 마ヌ엘 우가르테, 에딘손 카바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후보진도 정말 짱짱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첫 경기에서 이겨야 또 이제 기운을 받고 쭉 잘 갈 수 있으니까 우루과이도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정말 풀 전력으로 우리를 맞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TMI인데요. 이제 월드컵에서 루이스 수아레즈가 득점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월드컵에서 이제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 한 골, 그리고 16강 대한민국전 두 골. 아, 이때 열받았는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잉글랜드전 두 골, 그리고 2018 월드컵 조별리그 사우디아라비아전 한 골, 그리고 러시아전 한 골까지 총 7골을 넣었는데 그가 득점한 5경기에서 우루과이가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레즈를 막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전망은 첫 경기를 이겨야 좋은데 우루과이를 이기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비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마음으로는 뭐 첫 경기 이기면 흐름 타고 가나 잡고 마지막 2승 거뒀을 포르투갈까지 기분 좋게 잡으면 3승으로 조일이 진출해서 16강에서 브라질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힘들겠죠,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1대1로 아무래도 첫 경기는 서로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울 거고 시작부터 막 엄청나게 부딪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후반전에 한 골 한 골씩 주고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전반 끝나기 5분 전,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그때 이제 한 골을 먹고 나중에 후반에 꾸역꾸역 따라가는 에서 1대1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비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대 응원합니다. 자, 오케이. 일단 우루과이는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나전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